네, 오늘 정치권 주요 이슈들 분석해 봅니다.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시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선 후보 경선 연기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연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찬반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휴가철에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감안하는 것이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거냐라는 거 하고요. 이건 좀 정치적, 정무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이제 어떤 1위 후보가 이걸 좀 어떤 흔쾌하게 좀 받아들이면 쉽게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경선 연기가 또 이제 100번 양보하면 후보자들끼리의 합의에 의한 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합의하면 연기도 가능합니다. 의원들도 이제 입장이 있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니 그 의견들까지 수렴을 해보고 토론도 하다 보면 마지막 결단은 이제 대표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찬반 의견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에는 대선 180일 전까지 먼저 후보를 확정하게 돼 있는데 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달리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사유가 없죠. 예.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 연초나 이럴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서 연기 문제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도 이제 이재명 지사보다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고요. 물론 이제 그 논리나 명분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홍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선의 흥행이라든가 국민 주목도를 못 받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들은 전 충분히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지도부가 상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 패착을 했다고 생각되는 뭐냐면 의원들 연판장을 돌려서 그걸 의총을 열어버린 거예요. 예. 이것은 그전까지는 이건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연판장을 들어서 의총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경선 연기라는 문제, 그걸 갖고서 계파 간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고 세력 간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또 반 이재명 전선까지 구축하는 이러한 정치적 해석을 낳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논의는 할 수 있죠. 논의는 할 수 있지만은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후보들 간에 합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당원 당규 고치는 문제인데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젊은 신의 당 대표가 해서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경선 룰을 갖고서 이렇게 계파 간에 어떤 세력 간에 이런 힘싸움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 눈에 불편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바꿀 만큼의 상당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19 상황, 뭐 흥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와 집단 면역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선 흥행과 후발주자의 역전이라는 이제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헌은 당의 헌법입니다. 당헌은 당의 헌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 또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헌법은 바꿀 수가 있어요. 헌법도 바꾸는데 왜 당헌 못 바꾸고 있습니까?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이 상당한 이유여야 하는데 경선 은행이 상당한 이유라면 그런 당헌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사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작년 6개월 전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제 이낙연 대표 출범할 때 이 문제가 사실 논의가 됐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문제는 그대로 간다라고 정리를 하고 갔는데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런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당의 내홍을 전면전으로 가져가겠다는 뜻밖에 안 돼서 사실 의총으로서 이 문제를 풀겠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방법도 아니고 그것이 전략적 해결책도 아닙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를 취한 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결단하는 쪽으로 가는데 좀 전에 강훈식 그 경선기획단장인데 저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상당히 그게 그 말하자면 명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흡수하는 형태를 취하되 후보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가는 방향이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명분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앞서 홍영표 의원 목소리를 좀 듣고 왔지만 1위 후보가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뭐 이재명 지사의 양보를 좀 압박하는 건 뭐 비단 홍영표 의원뿐만은 아니었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은 통 크게 받을 수도 있지만 당의 신뢰 문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오늘 의총이 끝나면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꽃놀이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 큰 양보를 하면 이 지사가 이게 통 큰 양보를 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의총 이후에 이제 내일인가 최고위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총이 경론을 붙여서 이게 의견이 조정이 안 되면 당대표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결국은 그냥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제기했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관철이 안 됐다 이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한테 결코 나쁜 정치적으로 분석했을 때 나쁜 형국으로 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민주당 전체 입장에 봤을 때는 경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그 다음에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단일 대우로 해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예를 들면 도와주지 않는다. 그쪽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본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51대 49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질 수도 있단 말이죠. 2007년도에 민주당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당 지도부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의총까지 열어서 감정적 싸움으로 가게 돼서 각 후보 진영들 간에 감정 대립으로 가게 되면은 누가 되든 간에 경선 이후에 서로 안 도와주는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당 지도부 일각 당내에서 나오는 일각 얘기는 그러면 좀 경선 기간을 좀 늘리는 건 어떠냐. 경선 시작 타임은 동일하게 가되 경선 기간을 늘려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들의 경선 흥행 요소라든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좀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좀 양쪽의 입장들이 좀 충족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안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네. 뭐 당에서 결정하겠죠. 근데 마침 또 이재명 지사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나 통큰 양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지사도 그 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선 이후에 뭐 이 지사가 된다는 보장은 아닌데요. 네네. 1위 후보가 다른 후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결렬돼 버리면은 이후에 상당히 또 어려운 형국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이 아마 정치적으로 당 지도부라든가 이 지사 다른 후보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성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선을 연기를 하면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흥행도 될 것인지 그리고 경선을 연기를 하면 결과도 바뀔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이제 원칙 있는 패배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그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패배를 하더라도 원칙 있게 패배를 하면 다음 승리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지만 원칙이 없이 져버리면 그다음에 우리가 뭐 방법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했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으로 해도 유리할 거라 보는데 유 교수님 말씀하신 통 큰 양보 뭐 가능할 것 같지만 저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 속내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데다가 사실 지금의 리드 1위라고 해도 좀 불안한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조기에 좀 종식시키고 본인이 빨리 당의 대선 후보로 등극한 다음에 당을 장악하고 이 당에 말하자면 여러 후보들 간의 물리적인 어떤 그런 화학적 결합들을 이뤄내가지고 단일대우, 원팀, 원스피릿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마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기 때문에 통큰 양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여도 후유증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후유증이라면 차라리 원칙대로 가서 후유증을 맞는 게 그것이 최소화하는 것이지 괜히 이 원칙이 흔들려서 다시 그 문제가 불씨가 불거졌을 때 오히려 더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사가 이렇게 얘기한 건 강자의 여유이기도 하지만 본인은 원칙 있는 패배라는 말은 본인은 양보할 생각이 결국은 없다는 뜻으로 저는 읽겠습니다. 네, 그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게 오래 끌 문제인가? 정작 유권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 또 피로감만 쌓인다라는 이야기들도 일부에서는 있단 말입니다. 지도부가 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고 그 또 또 수습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좌고우면 지금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 폭풍전야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앞둔 마지막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만일 그러지 않고 이 문제가 더 질질 끈다면은 상대는 지금 여러 가지 흥행 요소들을 갖춘 그 야권의 주자들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한다면 국민들 눈에 비치기에는 아직도 구태고 여기는 어떤 기득권에 연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 지도부가 빨리 털고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 양이원영 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구 의원 4명은 또 탈당 권유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지도부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윤미향 의원도 이 조치에 대해서 수긍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밝히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양이원영 의원도 좀 뭐 다른 얘기를 했지만 다 받아들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자 있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억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억울한 건 사실이지만은 네. 지금 이제 당이 어떤 이런 정치적 형국이기 때문에 또 당 대표가 결정한 문제고 하니까 받아들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경찰 조사든 어떤 조사를 받아서 이것이 전혀 혐의 없고 우려 사항이었다라는 부분들로 하면은 저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다시 당에 들어오면 명분도 확실하고요. 더 다른 대우나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송 대표 문제, 지도부가 이제 좀 얘가 조금 앞에 겁니다만은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 결단을 늦출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요일 날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의원들 60몇 명이서 의총 소집을 하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면 또 당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아마 오늘 의총을 보고 내일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네.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재안도 나올 수 있다. 같은 송영길 대표의 가장 고심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선 후유증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같이 자기가 당대표 시절이니까 정권체제 착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 대우로 민주당이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지도부는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저희가 계속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죠. 윤석열 전 총장,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갈등의 불씨가 오히려 야권으로 또 옮겨붙는 그런 지금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고 앞으로 대선에 승리하려면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려면 지금 당에 입당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직 공무원 신분에 있는 분도 전부 우리의 후보, 잠재적인 후보라고 보고 우리가 전부 보호 조치를 해야 비로소 가능한 거지 지금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것은 소탕해야 될 내부의 적이다. 네,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그 엑스파일 이야기를 꺼냈던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기도 했다가 또 지금은 이게 여야뿐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 지금 공방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엑스파일에 대한 주목도가 더 커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국민의힘이 상당히 저는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아는 분은 다 알겠지만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여러 가지 의혹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냥 그 파일을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뭐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장성철 소장 얘기에 따르면 그런 부분을 정리했고 다른 부분들은 한 20페이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의 본인 문제와 그다음에 장모 문제 그리고 부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러면 그 의혹을 밝히면 되는 것이죠. 밝히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해명을 하고 이건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아까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제기한 장 소장에 대해서 내부의 적이다 그런단 말이죠. 내부의 적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오늘 뭐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과민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한단 말이죠. 진짜 그래? 진짜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응? 이런 신상 문제까지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해명을 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내부의 적이다 그러고 이렇게 치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대응 같지가 않아요. 예.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좀 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출처 불명의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이 아직 정치 무대에 데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해명하는 건 아마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좀 초래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3월에 사실은 이제 그만뒀잖아요. 총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석 달이 가까워지는 동안 사실 본인이 공부만 한다고 했지 아직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도 않고 정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도 드러낸 바가 없어요. 사실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후보가 이제까지 정치에 대한 뚜렷한 대선 후보 출마에 대한 입장도 뚜렷하게 정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윤석열 피로도가 이른바 피로도가 쌓였던 와중에 엑스파일 문제가 불거지고 윤석열 대변인을 맡았던 사람이 그만두면서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즉 직접 소통도 문제지만 전원 정치조차도 제대로 안 될 만큼 내부의 소통도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 엑스파일 문제가 일파만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엑스파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 네거티브적인 속성, 그다음에 어떤 그 구태정치의 음습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엑스파일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개 무대에 올라왔을 때 구체적인 검증을 사안별로 그다음에 그가 걸어온 길, 청문회 과 별도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본인이 설명하는 과정들을 놓고 우리가 검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맞지. 그것이 엑스파일이라고 마치 이제 어떤 본인의 약점들을 정리해 둔 것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실 네거티브가 선거에서 먹히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될 경우엔 잔매처럼 축적이 돼가지고 이미지에 아주 큰 손상을 끼치는 것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자꾸 등판 무대를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올라와서 이 문제를 소명하고 소명할 건 소명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시인할 건 시인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비전과 국가 경영에 대한 자기 소신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윤석열 총장 주위를 겉돌면서 계속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응이 진짜 검찰주의자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딱 몇 단어로 다 규정해 버리잖아요. 괴문서, 집권당, 그다음에 불법 사찰. 예? 아니 자기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문제를 예를 들면 그런 파일 형태로 그것도 한두 장도 아니라 20장이나 정리한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괴문서야. 이거는 불법 사찰이야. 이건 집권당의 정치 공작이야. 그리고 이거 검찰발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검찰에서 나온 얘기면 다 그건 진실입니까? 검찰은 수사기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대응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윤 총장이 걸어왔던 그런 검찰주의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다시 한번 표방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상당히 과민적 반응하는 게 그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행보 자체가 상당히 신비적인 거였잖아요. 그리고 국민에게도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대변인 통해서 하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사진 하나 붙여서 누구 같다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거 나타나지 않고 지지율이랑 고공 정치를 했단 말이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분이구나 했는데 이런 파일이 딱 던져져 버리니까 얘가 나와 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정치평론가의 장성철 소장이 나오니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증폭되면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는 법적으로 이런 다툼을 하겠다. 그러면 되는 문제건데 이걸 괴문서다. 불법 사찰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얘기가 또 도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엑스파일이라는 게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사실상 같은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일찍 터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서 나중에 대선이 막 불붙었을 때 이게 터져야 되는 건데 너무 일찍 터져서 실제로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의 어떤 약진을 돕게 된다.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위기에 몰리게 되고 그런 측면을 봐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이따 터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걸 불법 정치다, 공정치 공작이다. 또 불법 사찰이다, 괴물수다 이렇게 규정되는 것은 제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윤석열 총장의 대응 뭐 그렇게 아주 검찰주의자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윤 총장이 뭐 살아온 길에 대한 자기의 반응으로 저는 치부하지만 저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자꾸 정치권에서 여야가 그 논점을 자꾸 흐려서 버리니까 지금 최근에 저도 이렇게 눈으로 봤지만 유사 엑스파일들이 너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시대가 지향해야 할 새 정치와 새로운 정치와 정치 혁신, 정치 변화 이런 거는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죠. 지금 그런 유사한 엑스파일이 도는 것만 해도 수십 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이 오히려 이런 점에 대해서 더 부추기거나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불씨를 지펴가지고 논란을 증폭시키지 말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해명이 이제 조만간 등판할 거 아닙니까? 해명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국민들의 의혹과 어떤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선정적인 요소들은 좀 정치권이 지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어수선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가 24일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복당을 늦출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도 밝혀왔었고 무난하게 복당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복당이 된다면 그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요. 네.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홍준표 의원이 예를 들면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하게 된 부분들이 자기의 규칙 사유라든가 자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복당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네네. 지난번 대선에서 사실상 그 당시에 무슨 당이었습니까? 당이 이름이 많이 바뀌었고 하여튼 국민의힘의 전신당에서 그 대선 후보로 나가서 2위 득표를 했잖아요. 했고 나름대로 지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의 복당을 막는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땐 공당의 처사가 아닌 것 같고요.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당원들과 국민의 어떤 네. 그 선택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복당만큼이나 또 주목을 끌었던 부분이 이제 합당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렇죠. 국민의당과 오늘 합당론이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 당대당 통합 원칙엔 합의를 했습니다만 당면 교체와 관련을 해서는 좀 논의를 해간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당면 교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양당이 좀 신경전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 지금 지지도가 40%에 막 육박하기도 하는 여론조사 나오니까 당연히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게 흡수합당이냐 신설합당이냐라고 이게 여러 가지 합당 방안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흡수합당은 자기네들이 소멸돼서 들어가는 거지만 신설합당은 당대당 합당이기 때문에 당명을 바꿔야 한다. 제가 보기에 막바지 고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여타의 문제들은 지금 좀 더 앞으로 좀 논의할 바가 있지만 이 당명 문제는 제가 보기에 마지막까지 통합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대선 국면이고 대선 이후에 모든 정치 상황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당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서로 발목 잡고 통합에 제가 보기에 물꼬를 닫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싸움을 하다가 네. 좀 약간 디테일한 문제들은 뒤로 모아놓고 그다음에 우리는 통합을 해서 야권 지형에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겠다는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뭐 지금 마지막에 힘겨루기 게 아닌가 싶은데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여기서 양보하기 어렵다는 뜻을 비췄고 실무 협상팀에 넘겼는데 실무 협상팀이 어떻게 좀 전개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 당명 변경에 대해서 어떤 근데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합의하기 나름인데요. 네. 과거에 2014년도인가요? 김한길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했을 때 그 새정치 민주연합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공통적인 이름들을 따서 했단 말이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인데 안철수는 새정치연합이었고 당시에는 민주당이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대표를 했단 말이죠. 과거에도 보면 이제 그 이인재 국민신당하고 DJ의 새정치 국민이라고 합당할 때도 그때는 흡수합당이었는데 그 당시 이인재 쪽 사람이었던 이만섭 그 의원을 당시 총재 대행으로 앉힙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합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합당 과정들을 보면은 그 서로 간에 양보를 해요. 이기택 그 대표하고 DJ하고 할 때도 민주당으로 하고 공동 대표를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이게 합당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3석밖에 없다 그래도 그 합당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그 시너지 효과의 영향력에 따라서 지분이 나눠지고 뭐 합당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이제 그 줄다리기를 할 텐데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